대학교 박규현입니다. 오늘 그 유아시기 언어 발달 문제하고 훈민정음 주제가 이렇더라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주제가 다뤄야 될 게 광범위하거든요.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핵심이 되는 것들만 좀 줄여서 축약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최대한 전달되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되도록. 발도르프 교육을 창시한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인지학적 심리학과 인지학적 교육학과 심리학에 기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지학을 알아야 되고, 인지학에 기초한 교육 방법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지학에 기초한 심리학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심리학 하면 대학에서 전공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된 심리학이 있잖아요. 뭐 꿈의 분석을 다루고 무의식을 다루고 이런 거. 슈타이너가 얘기한 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마음의 구조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고 변화해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인지학이라고 하는 거에 주요 내용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인간을 이루는 물질적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거에 영향받아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고, 일단 발생한 다음에 어떤 계기 동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 이게 인지학이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인간론이죠. 인간관입니다. 인간관인데, 인간관 따로 있고 자연관 따로 있고, 이제 이러면 이론론이 안 되는 거고, 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특정 이론이 아니고 일종의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세계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나 이 태양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혹은 자연의 기운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런 것들이 생명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그게 사람의 심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이거를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시적인 연결 속에서 인간을 파악을 해야 실제 인간이 책 속에 형해화된 이론적 인간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심신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현실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데 일단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발도르프 발달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 근데 발달론이 보통 이제 어떤 몇 가지 숫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7년 정도, 7년을 주기로 해서 인간의 심신이 어떤 순환고리를 이루고 있다고 봐요. 이게 7년 주기 발달론입니다. 네, 그래서 7년 동안에 한 몇 가지 과정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그 다음 7년에 같은 과정이 또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7년에 같은 과정이 또 돌아간다. 이게 반복적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 안에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인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익숙한 개념인데, 소위 말하는 사구성체, 좀 쉽게 말하면 저 서양에서 사원소라고 말하는 그런 성질들이, 물, 불, 흙, 공기 같은 그런 성질들이 심신에서 한번 순환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7년 동안에 사구성체가 한 바퀴 순환, 두 번째 7년 동안에 또 사구성체가 또 한 바퀴 순환, 세 번째 7년 동안에 또 한 바퀴 순환, 이런 식으로 이 순환을 4번 해야 이제 좀 중단위 순환이 나오는 거죠. 그럼 4, 7, 28, 나이로 따지면 28살 때쯤 되면 드디어, 우리는 보통 성인을 18, 19이면 학령기 끝나고 사회에 나가잖아요. 근데 학령기 끝나고 사회에 나가는 건 제도적인 규정일 뿐이지, 그때 자기가 나는 어떤 인간이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 성향은 어떻고 재능은 어떻고 이거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한 20대 말이나 돼야지 보통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이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7년 주기를 4번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중순환이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의 삶도 자연의 어떤 다른 흐름들하고 조응하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운동들은 전부 순환 운동이니까 인간의 삶도 자각하든 못하든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느끼고 살 거고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못 느끼고 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못 느끼기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눈앞에 현실에 쫓기니까 뭐 28년, 28년을 두고 나면 얼마입니까? 56년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순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돌아볼 여유들이 별로 없잖아요. 돌아볼 여유들이 별로 없고 3년 혹은 4년 단위로 어떤 주기적 변화들이 오게 되는지 이런 걸 곰곰이 성찰해 볼 여유가 별로 없죠. 그런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개개인들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는 자기 삶을 객관화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선 이해하고 잘 관찰해 보면 자기 삶을 통해서건 남의 삶을 통해서건 확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소위 발달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면 뭐 이거를 3등분해서 볼 수도 있고 4등분해서 볼 수도 있고 12등분해서 볼 수도 있어요. 7년 동안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을. 근데 우리가 교육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 오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언어 얘기로 좁혀서 얘기하자 그러면 7살이 될 때까지 크게 뭐 3등분 정도 하는 게 좋겠다. 3등분 정도. 2살, 3살 때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고 4, 5살경에 큰 변화가 또 한번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0세에서 한 2.5세, 그때부터 한 4.5세, 그때부터 7세, 이렇게 3등분 정도가 큰 변화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변화가 아이들의 언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된 언어 능력이 살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할수록 유아교육이 중요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은 단지 습관의 무서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어떤 틀 지워진 게 영향이 길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붙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 발달이 중요한데 그러면 초기 발달을 놓치면 기회가 없냐? 그러면 너무 절망스러운 거고, 그 뒤에도 또 반복되는 어떤 보충 과정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체험적으로 뭔가 익힐 수 있을 때 익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결핍 내지는 빈 부분들이 계속 닥치거든요. 훈련을 통해서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못 채우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게 사는 거죠. 어느 부분이 누락된 채로. 예. 어느 부분이 누락된 채로 불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런 목표 없고,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타고 태어난 잠재력을 이제 전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춰주자. 그게 교육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 뭐 입시 그런 거 아니고 뭐 사회, 정치, 경제적인 입신 출세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재능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예비를 해주는 게 교육이다라고 일단 그 사람의 재능, 자기 실현에 일단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감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감각 얘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 대한 얘기를 2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각 얘기를 하는 거는 애들의 이제 생활 현실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이 굉장히 신박한 글입니다. 진짜 신기 대박인 글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인류는 더 이상의 문자가 필요도 없고 한글 이상의 문자가 앞으로 나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일종의 궁극적인 정점을, 현재도 궁극적인 정점에 있는 문자가 한글이고, 뭐 앞으로도 이걸 뛰어넘는다는 것은 문자 차원에서 저는 인간의 어떤 인식의 구조라는 차원에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사실 봅니다. 이건 물론 저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음가를 표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후민정음 제자 원리들로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제자 원리들을 살려서 쓰면
뭐 수백억 개의 원가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원리상으로는. 그럼 그 이상은 인간은 이게 못 따라가요. 오히려 인간의 음성이 따라갈 수 없는 데까지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현 문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고,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한글이 만들어진 일종의 자연법칙과도 결부된 구조적인 원리가 있어요.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제자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이기도 하고 자연과학적이기도 한 제자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 원리 역시 수학과 과학에 기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2 더하기 3은 5죠. 예,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2 더하기 3은 5예요. 3 곱하기 2는 6이고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 정도 이제 서두를 깔고 감각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는 오감각 얘기를 하죠. 신체 기관에 후각, 미각, 여기 4개가 몰려 있잖아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피부 끝에 있는 촉각. 이렇게 오감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뇌주름, 두뇌에 주름이 잡히는 이걸 감각이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감각이다라고 통찰했던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우리 관념적인 인상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감각이다. 감각이 뭔가를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만 바깥의 대상을 만나거든. 감각이 없으면, 눈이 없으면 빛과 색이 없는 거잖아요. 예. 코가 없으면 기체를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청각이 없으면 소리 못 듣는 거고.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만납니다. 감각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과 바깥 세계의 창인 거죠. 이것이 드나드는 교류창인 거지. 예, 교류창이라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 우리한테 내면으로 들어올 때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감각은 나의 마음대로 주관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한 온도, 특정한 색깔, 이게 나한테 주는 자극의 강도,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내 마음대로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빨간색을 봤을 때 어떤 인상이 떠오릅니다. 파란색을 봤을 때 어떤 인상이 떠오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를까요? 다를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몇십 룩스의 빛이 들어왔을 때 눈이 반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를까? 아니에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같은 자극에 같은 반응을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체의 구조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자의적이지 않다. 자의적이지 않은데 인류의 선현들 중에서 우리 관념적인 상도 일종의 감각이다라고 통찰을 하셨던 이제 최초의 성인군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부처님이었던 거죠.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해서 처음 생기는 표상, 인상 이런 거를 감각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관념적인 것도 감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물질적인 것만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생리적인 거.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은 시대 패러다임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물론적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측정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루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도 5개야. 측량할 수 있는 거가 5개니까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미 고대에는 뭐 그냥 고대의 어떤 어줍잖은 이런 일반 사람들의 상상이 아니라 원대한 세계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냈던 성인 군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간의 의식도 일종의 감각이다라고 통찰을 했다는 거야. 근데 발도르프에서는 12개의 감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6개의 감각을 얘기한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오감각이고요. 여기에 감각인상, 이것도 감각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관념적인 것도 기초적인 것은 감각에 해당한다 라고 봤습니다. 자, 이미 그랬던 전례가 있는데 발도르프에서는 인간을 크게 봐서 인간한테는 신체적인 정체성도 있고
자기의 골격, 외모, 뭐 오장육부 이런 데서 오는 정체성이 있고, 자기의 기질, 성격 이런 데서 오는 정체성도 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떤 운명적인 그 사람의 정체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몸, 혼, 영, 삼원적인 인간의 어떤 존재 구조가 살면서 계속 어떤 변화의 역동을 순환적으로 겪어나간다고 보죠. 즉 다시 말해서 몸이 몇 년에 걸쳐서 몸이 완성되는 건 보통 21년 걸립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육체가 남자건 여자가 완성이 돼요. 이게 7년 주기로 3바퀴 구르는 거거든요. 예. 3바퀴 구르면 완성이 된다. 우리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 그 정도 굴러야 완성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스타트 주기가 감성은 신체하고 달라. 신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그때부터 우리가 감성이라고 하는 게 본격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의 출발점 자체가 늦은 거죠. 감성이 본격 발달하기 시작할 때가 언젠가 하면 교육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교육이 가능해요. 그럼 그전에는 교육이 아니라 양육인 거죠. 보호와 양육. 보호와 양육을 통한 영향을 주는, 교육적 영향을 주는 거지 학습 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습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가? 감각의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각이 안정됐다는 거는 뭐로 표가 나는가? 7살 때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거. 이갈해하는 거. 그 이갈해하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체계라든가 어떤 호흡기관들이라든가 골기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다. 자리 잡아야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표를 내주는 거죠. 자리 잡았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기본 감각들이 1차 한 바퀴 굴렀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의식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보내는 거예요. 만 7세 이후에. 이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뭐 이론이 있었건 없었건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죠. 한 요 나이 때부터 교육이 먹힌다라고. 옛 사람들도 알았던 거고. 그래서 동서양 공이 7, 8살 때, 7세, 8세 이때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7살 때까지는. 그럼 7살 때까지 해줘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신체 발달이에요. 7살 때까지 무조건 신체 발달입니다. 이 신체 발달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는 감각 발달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감각 발달이 바탕에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감성이나 의식이 발달해 갈 때 그 감성이나 의식이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내용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사전에서 보긴 봤는데 자기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감동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야. 자기는 그런 감정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쵸? 제가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이런 시가 있다. 암수소로 정다운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어린 나이 때 애들이 그 시를 외워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이렇듯이 어떤 감성이 발달한다 혹은 이성이 발달한다 라고 했을 때 요것들이 발달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체 기초감각이라는 거예요. 신체 기초감각. 대충 감각의 구조를 발그룹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봅니다. 뭐 자축인묘 진서음이 이를 쓰겠습니다. 자축인묘 정월이 1월달이죠. 인, 묘, 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쓰면 여기가 11월달이죠. 12월달 해서 쭉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지금 그냥 12달을 표시한 거예요. 인간이 왜 12감각인가 하면 각 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의 기운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주고 내면화돼서 감각이 움직인다라고 슈타인은 본 겁니다. 예. 그래서 12감각입니다. 각 달이 아주 고유하고 특징적인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람한테 내면화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 감각들이 인간은 근데 제가 아까 몸원형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보면 나만의 것이잖아요. 나의 오장육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거 아니죠. 예. 나의 골격, 외모
나의 어떤 체질적인 문제, 이건 나만의 것입니다. 내 안의 겁니다. 내 안의 건데, 혼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얘기가 좀 달라요. 혼이라고 하는 거는 감성, 이성 같은 관념작용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건 사회적인 교류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상대하고 관계가 어떤가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내가 잘 지내나 못 지내나?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한가 안 친절한가?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희로애락, 애호구 같은 기초 감정들이 발생을 하고 욕망이 발생을 하고 예,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고 하는 것 속에서 의식이 발달해 나갑니다. 이건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거예요. 예, 관계적인 거고 영적인 거는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관계 속에서 거저먹기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또 새로운 성찰과 발전을 거듭해야 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의식 영역인 거죠. 근데 이렇게 몸, 혼, 영 세 가지 수준의 정체성을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살면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슈타인은 보는데 그 각각의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몸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 혼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 영적인 의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12개 중에 각각의 부분에 4개씩을 배당합니다. 몸에 많이 미치는 애들 4개, 혼에 많이 미치는 애들 4개. 다행히도 이 혼에 이게 어떻게 그럼 이 감각기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혼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들은 전부 머리통에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눈, 코, 입, 귀 이런 식으로. 반면에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애들은 이 몸통에 있습니다. 몸통에 있습니다. 영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들은 안 보입니다. 예, 그거는 의식적인 거라서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감각기관들 이름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의 감각기관을 촉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음력으로 9월달, 6, 7, 8, 8월달, 양력으로 9월달. 여기가 추분이 있는 데예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이런 얘기하면 얘기 길어지니까 그냥 어떤 천문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서양인들은 한 해의 그 어떤 정신 발달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잡는다. 자, 촉각.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설명드릴게요. 왜 여기서부터 잡는지. 그 다음 감각을 생명감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감각을 운동감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감각을 균형감각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순서대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발달한다. 그 다음 감각을 후각. 그 다음 발달하는 감각을 미각.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나서는 이렇게 안 올라가고 감각 발달은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간다고 봐요. 그건 또 왜 그러냐? 그건 다음에 감각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후각, 미각 이쪽에서 시각이 발달한다. 그럼 이쪽에 가가지고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는 온도에 대한 열감각이 발달한다 그래요. 여기서는 청각이 발달한다 그래요. 청각이 발달하는데 이거는 듣는 능력입니다. 소리하고 관련된 능력이죠. 근데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듣는 거는 수용하는 거고 말하는 거는 내뱉는 거잖아요. 이제 대칭되는 말하기 감각이 여기서 발달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요걸 사고 감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개념과 논리를 쓸 줄 아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내지는 사고 감각이 발달한다. 그러고 나서 그거의 종합으로 우리가 소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자아 감각이 발달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간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7살 애들이 어디까지 발달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됐다. 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요거 4개, 요게 발달한다라고 보는 거죠. 요게 7살 때까지 발달하는 거다. 예. 요거 발달하는데 한 7년 걸린다. 요 나머지 4개 발달하는데 또 한 7년 걸린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 한 7년 3바퀴 돌아온 거니까 그죠? 20대 초반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성인으로서 자의식을 가지는데 한 번 더 돌아야 예, 좀 통합된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첫 7년 동안 요게 발달한다. 근데 왜 유아교육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자연의 모든 작용들은 순환적이면서 대칭적이면서 서로 순환하고 대칭하고 있는 것들끼리 상호작용하게끔 돼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그러면 얘하고 관련된 영향받는 애는 얘잖아. 얘하고 관련된 영향받는 애는 얘고, 얘하고 관련된 영향받는 애는 얘고, 얘하고 관련된 영향받는 애는 얘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는 신체적인 감각기관이라고 말하고 이쪽을 영적인 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동이 돼 있다. 그러면 신체 감각들이 발달할 때 여기서 뭐 뭔가 누락이 된다가 여기서 뭔가 부족하면 결핍이 생겼다. 그럼 나중에 커서 이쪽에 결핍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기는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 결핍은 빠짐없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위 감각을 튼튼하게 해놓는 게 나중에 이런 어떤 사고나 정신적인 거를 하는 바탕이 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확고합니다.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거. 확실하게 드러나고 아주 어떤 그 실천적으로도 검증이 되고, 예, 발도르프 교육 100년을 통해서 계속 검증되는 내용들이 이게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발도르프 교육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100년 이상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요거, 그럼 이제 됐다. 그럼 하여튼 요 내용은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요 내용에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이게 뭐냐? 촉각은 최초로 나라는 존재를 느끼는 감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다 이성으로 해서, 아, 요쪽은 바깥이구나, 요쪽은 내가 나구나. 이걸 느끼는 게 촉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와 타를 구별하는 걸 촉각을 통해서 처음으로 느낍니다.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나를 어떤 점처럼 느껴요. 아, 나는 어떤 하나의 별개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촉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좋고 나쁜 게 다 나오고 어차피 뭐 아무리 나빠도 이건 불가피한 건데, 왜냐하면 사람은 촉각을 느끼는 순간 분리불안증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촉각을 느낀다는 사실은 내가 실제적으로는 얘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인간한테 운명적으로는 첫 번째 심리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이제 불안한 거를 겪으면서 살게 첫 심리가 불안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한테서 떨어지기만 해도 빽 우는 거예요. 이게 분리불안입니다. 엄마한테서 떨어지면 빽 울고, 나중에는 엄마가 안 보이면 빽 울고, 좀 더 크면 엄마의 어떤 엄마가 나를 어디에 있든 보호해주고 있는 하나의 의지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이 의지가 없으면 또 울고, 이제 단계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다 분리불안인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잠재워줘야 돼요. 어렸을 때 애들 보호한다,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들떠있는 애들 불안을 다 잠재우는 겁니다. 잠재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리듬 생활 이런 것들입니다. 리듬 생활인데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르죠. 그럼 이때는 촉각에서는 분리불안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왜 안정시켜야 되는가 하면 안정이 돼야 아이들이 자기 감각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 속에서 자기 발휘를 하거든요. 네.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좀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단 많이 맞는 애들은 자기 표현을 못하잖아. 그 억눌리잖아요. 그러면 심리적 왜곡이 일어나잖아. 똑같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도. 예. 금기규칙 많은 데서 자라는 게 교육적 제일 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잘못하다가 강강 이야기 너무 길게 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만 얘기할게요. 촉각 때 오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신체 접촉입니다. 신체 접촉. 누구하고? 부모하고. 많이 안아주는 거죠, 뭐. 스킨십 많이 하고. 그러니까 유모차 같은 거 되게 안 좋은 거죠. 어부바가 제일 좋죠. 예. 어부바가 제일 좋고, 부모뿐만이 아니고 땅바닥에도 얘들은 기어다닐 때 아니에요.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기어다닐 때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직립을 해야 돼요. 직립. 직립 못하면 운동 못하잖아. 직립 못하면 팔관절, 손을 사용을 못하는데, 사람이 독특한 건 손을 사용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인간만 직립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창조력을 만든 거 아닙니까? 다른 모든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 나는 거 직립해 있다. 그럼 팔이 자유롭다. 도구를 만든다 뿐만이 아니라 직립해 있기 때문에 의식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하면 입체를 인식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직각으로 서 있으면 내려다보는 시선을 해가지고 벌써 우리는 삼각적인 구도 속에서 세계를 바라봐요. 삼각형을 손으로 그리든 몸짓으로 흉내내든 할 수 있는
어떤 도형적인 움직임을 그리든 흉내내든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동물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걸 인지할 수 있는 감각, 이 신체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네 다리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평면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서 있기 때문에 세계를 입체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직립을 하면 의식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모로. 의식이 많이 바뀌고, 근데 여기는 기어다닐 때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 단계까지는 기어다닐 때입니다. 그럼 기어다닐 때는 땅바닥에 딱 붙어 있든지, 엄마 등에 딱 붙어 있든지, 엄마 품에 딱 붙어 있든지, 세상을 점선 면이 있다고 했을 때, 뭘로 느끼냐? 점으로 느끼는 거예요. 붙어 있는 점으로 느끼는 겁니다. 거리가 생겨야지 선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일어서야지 면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일어서야지 상하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상하 구별이 안 되면 좌우 구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하 구별, 좌우 구별, 이런 세상의 대칭적 질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직립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겁니다. 직립함으로써 가능해지고, 상하 좌우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어떤 언어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분류하는 어떤 기준들을 제공하고, 그렇죠? 그 기호들을 제공하는 게 언어인데, 상하 좌우가 제일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에 안 들어와 있으면 언어가 발생을 안 해. 근데 그 개념은 내가 신체로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그 신체 체험이 직립하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조건의 변화가 대단히 의식의 큰 변화를 유발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직립해가지고 운동을 한참 하다 보면 이 결과, 드디어 상하도 구별할 줄 알고 좌우도 구별할 줄 알고 세상의 어떤 대칭적 질서라든가 도형적 질서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걸 내가 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래 되면 드디어 이제 의식이 발달하게 되죠. 의식이 발달하는 바로미터, 마치 우리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감각이 1차 안정됐다는 징후다 그랬잖아요. 의식 발달이 시작됐다는 징후는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 옹알이 하는 것도 말 아니냐? 물론 그것도 감정 표현이긴 하지만, 말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 규칙을 알아가는 거죠. 그 규칙을 알아가고, 꼭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몸짓을 통해서건, 그림을 통해서건, 만드는 걸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자기 표현을 사회적으로 할 수 있어야 우리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직립하기까지 애들이 보통 한 1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럼 2살 초기 전후 해가지고 직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립했다고 바로 하는 건 아니죠. 요 기간 동안에 익숙해지는 거죠. 직립에 의해서 오게 되는 신체 변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쭉 익숙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말문이 트입니다. 이제 여기서 축적된 경험이 있어야 말문이 트이는 거죠. 네. 말문이 트이고 나면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어떤 능력이 생겨요. 자, 애가 내 손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하고 어떤 특정 환경에 적응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뛸 수 있다. 근데 경사진면을 이면도 뛸 수 있고 이면도 뛸 수 있는 거는 해봐야 알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조절해야 되잖아요. 조절해야 돼. 나 혼자 움직이는 거하고 상대가 있어서 호흡을 맞춰서 움직이는 건 다르다는 거야. 호흡을 맞춰서 움직일 줄 아는 이 능력을 균형감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의 균형감각이기도 해요. 예. 이게 외나무 다리 탄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매달린다든가 이런 거. 이 균형감각, 이 신체적인 균형감각이 사회적인 감각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체적으로 실제로 균형감각 없는 애들이 사회성이 실제로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약간 이것이 병리적인 수준까지 가는 애들이 있으면 신체적인 측정을 해보면 확실하게 표가 나요. 어느 쪽에 지금 대칭이나 통합이 안 돼 있다. 상하 구별이나 좌우 구별에 통합이 안 돼 있다라거나 균형 감각 중에서 특별한 어떤 회전, 특별한 어떤 속도 이런 거에 얘가 지금 자기 컨트롤 능력이 없다.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 그리고 그에 따른 의식 발달의 어느 부분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각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요때 경험해야 될 게 있고 요때 경험해야 될 게 있고 요때 경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순서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바꾸죠. 못 바꿔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의 발달 과정이 이런 이상은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단계 발달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각각의 고유한 단계에서 고유한 경험들을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촉각은 제가 아까 닿는 감각이라 그랬는데 생명 감각은 뭐냐면 내적으로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감각이에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피곤하다, 이런 거. 예. 이 정도면 됐다. 오바다. 예. 이거를 자기 몸으로 직관력을 가지는 거가 생명 감각의 주된 과정입니다. 운동 감각은 관절 단위를 다 움직여 보는 겁니다. 우리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나 정도가 있잖아요. 다리, 골반, 어깨. 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각도나 정도가 있고 우리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바로 서야 척추가 바로 서야 골반이나 어깨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선순환 쪽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오장육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오장육부들이 운동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린 잘 모르지만 생리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밥 먹으면 졸린 것처럼. 예. 그래서 사실 사람이 하루의 시간 자연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하루 시간대에 그 시간에 어떤 생리 행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폐에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이에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똥 마려운 시간입니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밥 먹고 싶은 시간, 배고픈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하루 오줌량의 한 40, 50%는 오후 오후 3시, 4시 그때 집중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때 방광경이 움직이거든. 아침에 새벽에 폐경이 움직이거든. 그럼 뭐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냐? 폐활량 늘리는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만약에 새벽 3시 반이 제일 좋다 그랬는데 그 12시간 반대 방향에서 운동했을 때하고 그 시간에 운동했을 때하고 훈련하고 나서 측정해보라고 효율 차이가 팍 나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이해가 되시죠? 왜 아침밥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소화가 활달할 때 먹어줘야지 영양 흡수가 잘 되는 거지. 소화 활달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집어넣으면 안에 들어가도 얘들이 그냥 똥만 됩니다. 피나 신경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위액이나 담즙들이 충분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는 거죠, 뭐든지 다. 자, 그래서 이제 발달도 감각도 어떤 생리작용 이런 것도 다 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자연의 질서와 조응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 질서가 있다. 일단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세상을 인식해 나갈 때도 제가 여기서 점이라 그랬습니다. 점이라 그러는데 얘들이 이제 앞으로 기고 뒤로 기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게 되면 점을 느끼면서 동시에 선도 느낍니다. 그죠? 그러다가 일어섭니다. 일어서면 드디어 입체도 느낍니다. 입체를 느낀다는 것은 면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자기 표현해보라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는 애들이 그림 그려보라 그러면 입체 그릴 줄 아는 애가 없어요. 다 면그림을 그립니다. 입체가 안 나타납니다. 한 3학년, 2학년, 3학년 돼야 나타나요. 지금 더 어린 애들은, 지금 애들은 그림 그리라 그러면 면도 잘 안 나타나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잘 못 그린다는 거야. 직선으로 찍찍찍찍 긋죠. 직선, 곡선으로. 선이에요, 선. 얘들은 아직, 얘들이 대하고 있는 세상은 선의 세상인 거예요. 네. 요런 발달 과정들이 엄정한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될 거를 해줘야지 이거를 건너뛰거나 혹은 순서가 아닌 때에 다른 발달 과정에서 들어와야 될 것을 미리 집어넣으면 이제 사단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감각적으로, 존재적으로 쉽게 말해서 아이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공부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는 굉장히 흥미로운 평생의 재미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습을 다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왜? 조기교육 때문에.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동기 유발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런 식의 막 집어넣었거든.
시험 점수 올리려고. 그럼 이제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능 칠 때까지 이빠이 공부했다가 그다음부터 문해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공부는 싫은 거. 이게 박혀 있으니까. 예. 자, 어쨌든 이제 그 가외적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럼 이제 제자 원리에 대한 얘기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제자 원리 한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말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의식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요. 상대가 있어야 대화를 하죠. 혼자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글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게 합니다. 쓰는 행위도 읽는 행위도 혼자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속으로 골똘히 사고를 유도하게 합니다. 예. 그럼 감각 발달이 안 된 애들이 글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유도? 얘들한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이미지나 상으로서 세상을 만나야 하는 나이대인 거예요. 그 이상의 세상은 상상력으로 만나야 되는 나이대인 거야. 근데 이런 애들한테 개념화된 논리적인 학습 툴을 딱 들이밀어 버리면 뭐든지 애들은 놀이 삼아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애들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든 학습 과정은 모방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뭐 음식물을 주면 애가 이게 자기한테 뭐 영양가가 좋은 건지 불량식품인지 알게 뭐예요? 주는 대로 먹지 그냥. 먹기는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문자를 개념이나 의미 내용을 우리가 문자를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개념과 논리로서 학습으로서의 문자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이는 자기 세계가 생기고 의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합당한 나이대를 발도르프에서는 10살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10살대로. 그 전까지는 문자를 통한 개념 논리에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말하자면 발달 과정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알파벳도 가르치지 말고 뭐 기억 니은도 가르치지 말아야 되냐? 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를 자 내가 일어설 줄 알게 됐다고 해서 한 번에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말을 능숙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문자를 배운다고 해서 이 문자를 인식 도구로 삼아가지고 써먹는 거는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기억 니은 배워도 돼요. 다만 이거를 논리학습의 도구로 쓰는 데까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긴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학습을 해서 외운다든가 이런 거. 예. 이해력을 요구받는다든가 인과적인 이해를 요구받는다든가 정답을 맞춰본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도르프에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음소 배웁니다. 음소라고 하는 게 기억니은 뒷글 이어를 음소라고 하는 거예요. 2학년 때는 낱말에 익숙하게끔 해줍니다. 3학년쯤 문장에 능숙해지게끔 유도해줍니다. 큰 흐름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그럼 지금은 7살은 어떻게 하는데? 7살 안 해도 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문자 배워도 됩니다. 글자 배워도 되는데 이때 글자는 어른이 아무리 강요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인식 도구로서의 문자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강조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아직까지 말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얘들한테 뭐가 전달이 돼도 말로 전달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동화 들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동화 들려주라. 근데 그림책은 어떠냐? 그림책도 좀 빨라요. 그림책보다도 그냥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 상상을 돌리는 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시기가 한 6, 7살 때입니다. 예. 말의 세계에 살고 있다. 얘들이 시각의 세계로 넘어오고 이제 손의 소근육하고 시각하고 협응을 해서 이미지화하는 거에 꽂힐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 이미지에 꽂힌 애들입니다. 얘들이 그리기 수업을 제일 좋아해요. 가만 내버려두면 뭐 끄적끄적 거리고 있어 계속. 요때 그 시각이 발달할 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 내버려둬도 나이에 따라 가지고 찾아서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지표예요. 예. 자, 그러면 7살 문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문자를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가르칠 때
우리가 언어를 처음 접할 때 말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이게 반드시 현실과 자연과 맞닿아 있는 어떤 상응하는 원리가 있어요. 왜 아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라고 말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냐? 여기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라고 말하는 거하고 우라고 말하는 거하고 분명히 느낌이 다르잖아. 고저장단에 따라서 똑같은 낱말도 고저장단을 어떻게 하는가?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잘했다 하는 거하고 잘했다 하는 거하고 잘했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어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여러 의미를 띠게 됩니다. 고저장단에 따라서도 세기에 따라서도 하여튼 다 달라지는 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원리가 있다. 아, 야, 여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유발하는 느낌이 있고 그 느낌들이 조합이 돼서 아야, 어여는 모음이잖아요.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은 자음이고 근데 원래 발음은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이 아니고 극크, 느드트거든요. 극크, 느드트 이러면 이것들이 합해져서 저음하고 모음하고 합해져서 음절을 이루는데 잘 관찰해 보세요. 애들은 처음에 무조건 모음만 발음합니다. 자음 발음 못해요. 애들은 처음에 말 배우는 애들은 자음 발음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옹알이는 다 모음. 그러다가 자음이 한 개씩 두 개씩 붙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모음은 타고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반면에 자음은 경험에 의해서 습득되는 거다.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애들은 부모를 흉내내면서 말을 배우죠. 말을 배우는데 여기에 어떤 소리에 따른 어감이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원리가 있거든요. 특정 소리가 특정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소리에만 있을까요? 글자에도 있어요. 어떤 형태, 글자의 형태에도 그래서 상형 문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와 문자의 형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 요것들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연관관계를 잘 이해하면 쉽게 말해 우리가 언어 달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는 인지학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인지학 철학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죠. 그거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지들이 공부해서 알면 아는 거지. 그 발달 단계에서 뭐 거창한 철학 사상 세계관을 가르칠 때가 아닌 거죠. 그런데 교사가 인지학이 딱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발달 과정을 관찰하고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인지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사는 인지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나 부모가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애들한테 우리가 가르칠 거냐? 안 가르칠 거예요. 그거 가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 원리를 이해하고 문자를 어느 순서로 어떤 단계로 애들한테 이 언어 경험을 전달해 줄 것인가 하는 걸 파악하는 데에는 교사든 부모든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아는가 하고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음소들이 어떤 소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나. 예. 훈민정음이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소리와 문자의 형태와 의미, 이 3자가 어떤 그 상응하는 이 연관관계를 가지는데 여기 어떤 질서가 있나. 이게 소위 말하는 제자 원리입니다. 이 제자 원리인데 두 가지 종류의 제자 원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제가 발견했다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데 원래 있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요렇게 돼 있네 하고 좀 눈에 띄는 면이 있고요. 제가 이해한 고면하고 훈민정음 해대본에 나오는 제자 원리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근데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먼저 말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맨 처음에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1이라는 숫자는 점 하나 찍는 거잖아요. 그럼 2라는 숫자는 점이 2개인 거잖아. 점이 2개면 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3이라는 숫자는 처음으로 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면이 나오고. 4라는 숫자는 처음으로 입체가 나옵니다. 입체가 나옵니다. 사면체가 최초의 입체거든요. 5라는 숫자는 드디어 순환 반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2차원 평면인 종이에다가 뭐를 이렇게 적거나 그리거나 하려고 그러면 입체 만들어내기 어렵잖아요. 원근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형으로 표시를 해버려요. 그럼 도형으로 표시를 할 때는 요 3을 표시하면 삼각형으로 표시하죠. 4를 표시하면 사각형으로 표시하죠. 5를 표시하면 오각형으로 표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오각형을 원으로 표시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오각형을 만들어 놓고 요 교점들이 있죠. 교점들. 이 교점들을 끄어보면 별이 나오죠. 별이 나오죠. 근데 이 별을 안에를 가만 보면 뒤집어진 오각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애들끼리 또 교점을 찍어보면 여기 또 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바로선 오각형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교점끼리 연결하면 계속 오각형, 별, 오각형, 별, 오각형, 별, 오각형. 계속 무한 순환되는 거죠. 아, 무한하게 순환한다. 이게 바로 원이라는 거예요. 무한하게 순환한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도, 그리고 누대, 여러 세대를 통해서도 우리는 자연이 무한하게 순환하는 걸 늘 봤거든. 해달별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시간적 질서를 가지고 무한히 순환하고, 계절이 무한히 순환하고,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운동 과정들이 다 무한히 순환하는 거 속에서, 아, 도형으로 표하자면 오각형이 무한순환을 보여주는 거다. 5라고 하는 숫자는 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 점선 쪽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점선 쪽을 확대해 보면 선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수평선, 수직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평선, 수직선 뭐 아무 때나 끌 수 있죠. 근데 대표적인 건 수평선, 수직선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안다 그러면 위아래를 아는 거고, 수직선을 안다 그러면 좌우를 아는 거예요. 맞죠? 수평, 수직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는 위아래 좌우를 따질 수가 있게 된다. 자, 근데 얘들부터는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애들인데 얘는 점선 이런 애들이니까 좀 원형적인 애들이죠. 제가 아까 모음이 원형적이라 그랬죠. 모음이 원형적이다. 그럼 우리 모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아, 이, 점, 선 두 개네. 맞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천, 지, 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천지인 키보드잖아요. 아래가 이. 근데 우리 모음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요 천에 해당하는 얘가 위에 올라가면 밑에 올라가면 우. 왼쪽에 붙으면 오른쪽에 붙으면 아. 하나 붙으면 두 개 붙으면 여. 하나 붙으면 두 개 붙으면 요.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아래 붙이냐, 위에 붙이냐, 왼쪽에 붙이냐, 오른쪽에 붙이냐, 한 개 붙이냐, 두 개 붙이냐. 요거 가지고 8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초 모음 8개하고 이 기본 모음, 이거는 전제로서 사용되는 아주 이 기본 소스 3개 더하면 11개. 모음이 11개인 거예요. 나머지는 만들어진 모음을 가지고 조합하면 이걸 복모음이라고 그러죠. 복모음도 있습니다만 그건 기본자들이 아닙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모음은 11개. 그 11개 모음은 지금도 우리가 다 쓰고 있죠. 근데 모음의 구성을 가만 보면 점과 선으로 돼 있다는 거야. 점선으로 돼 있어요. 그 위아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음이 훨씬 더 원형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모음의 형태, 우리나라 모음의 형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양 알파벳에서는 이런 이건 기하 원리잖아요. 기하 도형적인 원리가 서양 알파벳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의 꼴은 이런 기하적인 원리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음은 요 3개의 변형이다. 자음은 전부 이 3개의 변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옛날 사람들이 천지인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 지라고 하는 것은 음적으로 그걸 받아주는 거, 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럼 영원한 거, 이게 천입니다. 그걸 받아주는 땅에 해당하는 거, 이게 지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일으키는 거, 생명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천지인인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요게 또 천지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합치면 천지인이 대칭구도가 나오죠. 모음과 자음의 발생 원리가 도형적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도형적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건 해례본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실제 자모음을 쭉 관찰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게 뭐 세종대왕님이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이런 원리가 한글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모음이 만나가지고 음절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음절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이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거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해례본에 나와 있는 얘기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해드리는 겁니다. 해례본에서는 이쪽을 겨울이라고 보고 북이라고 봐요. 그리고 오행으로는 여기서 수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여기서 목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여기서 화가 일어난다 그러고 여기가 금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 중앙을 토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인데 회전 방향은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하는데 옛 사람들은 우리 아슬순추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궁상각추라는 말도 들어봤고 두 개는 좀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아슬순추는 우리 구강 구조를 세 개의 모형 이 축소판이라고 놓고 요 위치 방위적인 위치를 가지고 아슬순추 소리가 나오는 위치 그래가지고 아슬순추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행 옛 사람들은 성리학이 이념이었던 조선시대 사람들, 조선시대와 그 이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리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으로 세상을 보듯이 오행으로 만물을 분류해서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 세계관이 그런데 아슬순추가 그대로 목화토금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설음이라고 하는 건 화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떤 기운하고 소리하고 연결시키는 순간 이 소리에는 의미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옛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그게 익숙지가 않은데 옛 사람들은 목기운 그럼 뭔가 드라이브 포스라고 생각해요. 추진력. 목이 뭔데? 땅에서 싹이 트가지고 줄기가 뻗어 올라가는 이 현상, 이 생명 현상. 뭔가 쭉쭉쭉 자라나고 성장하는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기운입니다. 그러면 소리 중에서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딱 올라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 구두에서 소리가 딱 나요. 하면 이쪽이 제일 많이 울립니다. 근데 하면 더 밑이 울립니다. 이러면 이 닿아야 되죠. 하면 입술이 닿아야 됩니다. 이건 여기 아니잖아. 여기를 후두가 움직이긴 하지만 하면 이빨도 혀도 입술도 안 닿아도 그냥 후두만 움직여서 가 나요. 그리고 후두가 제일 자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요 더밑을 수라고 하고 여기를 목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리를 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혓바닥이 천장을 닿아야 나는 소리를 설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쪽을 후음이라고 합니다. 후음. 요쪽을 아음이라고 합니다. 요쪽을 설음이라고 합니다. 아슬순, 설, 순, 치, 후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첫 시작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목화토금수 이거의 소리값 이름이 아슬순추입니다. 자, 이거는 근데 자음에 대한 거예요. 모음은 전부 소리값으로는 전부 후음입니다. 근데 훈민정음에서 그냥 결론만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도출했지 하는 거는 다른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라고 하는 건 중앙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 방위판을 기준으로 사물이 맨 처음 생기는 곳은 태극이 나타나는 자리다. 수가 있는 자리다. 그래요. 방위상으로는 여기다. 북쪽이다. 이래요. 쭉 꺼보세요. 그러면 오.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목이 나는 자리하고 부닥친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화가 나는 자리에 간다. 이러면 오아 우어 4개가 나왔잖아요. 오, 아, 우, 어. 이거를 훈민정음에서 초출이라고 합니다. 네, 오아 우어. 우리는 아여여여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거는 훈민정음에 있는 순서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훈몽자회라고 해가지고 한참 뒤에 나온 실용서에서 나온 건데 1940년도에 훈민정음이 재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국어학자들이 훈민정음을 못 봤어요. 네. 일제강점기 동안에 아무도 훈민정음을 못 봤습니다. 주시경도 훈민정음을 못 봤습니다. 못 본 상태에서 근대 문법이나 음성학을 가지고 현대 국어를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훈민정음이 발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이미 다르게 정착이 돼버렸는데 그럼 제출은 뭐냐 하면 2개 찍으면 어떻게 되냐? 음량 대칭에 따라 가지고 초출은 여기서 시작하고 제출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야가 되죠. 여기를 만나면 유가 되죠. 여기를 만나면 여가 되죠. 요야 유여. 요, 야, 유, 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자가 아, 으, 이 세 개였으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상하, 좌우, 대칭꼴에 점선에 결합할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모음 열한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벌써 오행을 결부를 시켰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 라고 하면 드라이브 포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라고 하면 우리는 목화토금수를 말로 배우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기운이거든요. 목이다 그러면 솟구치는 기운, 화다 그러면 번지는 기운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임의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자연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금이다 그러면 수축되는 기운, 수다 그러면 이게 그 수축이 심해져 가지고 안에까지 얼어버리는, 완전히 얼어버리는 기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화금수라는 건 자연의 힘이다. 단지 개념이 다르다. 현대물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뭐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전자기력, 중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자기력, 중력, 약한 행력, 강한 행력. 성질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 사람들은 목화토금수로 표현을 한 거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자음이 들러붙는 거죠. 똑같이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자음들이 있다. 그 자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노란색 하나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요게 목기운의 처음이다. 수에서 목으로 올 때 맨 처음에 이거로 온다. 그럼 제일 자음 중에서 제일 후음에 가까운 거, 모음에 가까운 자음이 뭐냐? 모음에 가까운 자음, 원형에 가까운 자음이 뭐냐? 뭔 것 같습니까? 이형이죠 뭐. 동그라미죠 뭐. 그게 제일 원형에 가까운 거예요. 그 동그라미들이 여기에 놓입니다. 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원형적인, 얘가 원형이에요. 원형적인 게 더 깊이 들어가서 눌리고 이게 조금 바깥으로 양쪽으로 튀어나왔다. 그냥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러다가 이게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 씨앗처럼 이게 새싹이에요. 새싹. 그래서 실제로 그릴 때는 꼭지형인데 이 꼭지형을 쓸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좀 기울겠습니다. 왜냐면 동쪽이잖아 이쪽이. 싹들은 다 동쪽을 보고 싹을 틔우거든요. 얘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그래서 얘가 자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자라면 어떻게 되냐? 획을 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두 자음이 목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기준점이 여기거든요, 항상.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다 느가 되잖아요. 근데 한정없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에 닿았다 드가 되는 거죠. 드가 된 상태에서 기운이 더해졌다 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물의 분열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봐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요거는 압축, 요거는 성장, 요거는 분열을 뜻합니다. 그럼 다시 재수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재수축이 되려면 먼저 뭉쳐야 돼요. 뭉치는 기운을 무로 표현합니다. 그럼 한번 뭉쳤다가 얘가 또 번져나가요. 그럼 위로 번져나가면 부로 표현합니다. 옆으로 번져나가면 푸로 표현합니다. 근데 부하고 푸하고 보세요. 부는 수직으로 되어 있고 푸는 수평으로 선이 두 개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위로, 한 번은 옆으로. 발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발이라는 말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걸 발이라 그래요. 전이라는 말은 수평으로 퍼져나가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미 한문이 그런 어떤 대칭 교차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구조가. 수직으로 한 번, 수평으로 한 번.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가을이거든요. 가을 기운이에요. 가을 기운은 무언가 사물이 이제 단단하고 강하고 왜? 열매 맺어지잖아요. 결과물이 나올 때. 운동의 결과물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다. 주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강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강하다는 걸 표현하는 애가 이겁니다. 요건 꼬라지가 삼각형이죠. 요건 꼬라지가 동그라미 원이죠. 요건 꼬라지가 미완성의 방이죠. 미완성의 방이잖아요, 얘들이. 여기가 방. 방들의 변형. 그러니까 원, 방, 방라인, 각. 다 들어온 거죠. 원방각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세다라고 하는 얘가 한번 눌리면 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눌렸다가 살짝 튀어나오면 처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15개죠. 15개. 훈민정음에는 17개 자음이 있거든요. 이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반음이 들어갑니다. 반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쓰면 방향전환. 이게 르죠. 이게 르고
센 놈으로 가기 전에 중간 어떤 과도기적 과정을 그냥 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스로 가기 전에 직전의 발음입니다. 지금 안 씁니다. 지금 우리가 안 쓰는 게 얘 안 쓰죠? 얘 안 쓰죠? 얘 안 쓰죠? 그 다음에 아까 아의에서 아랴 안 쓰잖아요. 아랴. 그래서 28개 자모음에서 4개 탈락, 24개 쓰고 있는 거죠. 24개를 통해서 조합할 수 있는 음가가 한 11,500개 정도 나오고, 만약에 이걸 28개를 다 살리고 이 훈민정음 표기법이 있는데 그 표기법, 연서병서라고 하는 표기법을 살리면 정인지가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최고의 표문자다. 그거 됐어. 최고의 표문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표의성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목화토금사하고 연결되는 순간 이미 표의성을 표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례를 제가 잠깐만 들으면 우리 한글 낱말들은 특히 우리 토속어들, 순우리말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규칙성,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성이 전체 성격을 결정짓거든요.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데 초성이 전체 성격을 결정짓는데 대칭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해하고 대칭되는 건 달이죠. 해와 달. 딱 대칭이잖아요. 양과 자, 해는 히읗으로 시작하죠. 해. 그럼 이거는 후음이잖아. 달은 드로 시작하죠. 그럼 이거는 설음이잖아. 오행으로 보니까 수하고 화하고 대칭이네. 맞죠? 아들, 딸. 아, 이것도 후음이네. 딸, 요것도 스름이네. 요거 2번 쓴 거잖아요. 그죠? 하나, 둘. 하나, 요것도 후음이네. 둘, 요것도 스름이네. 이해되시죠? 예. 요런 식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세트로 되어 있는 말들이 한없이 이어집니다. 한없이 이어지고 이렇게 후음, 스름으로 대칭을 만들어 놓은 낱말 세트들은 무한합니다. 우리말에.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거든요. 순우리말일수록 이 기운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가 알아먹기 좋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말을 가지고 좀 장난을 쳐보자면 응 하고 고개를 들어서 얘가 커졌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갑니다.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뜨거운, 이게 덥다, 뜨겁다, 땀, 이게 전부 이거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터져버려요. 그럼 다시 뭉쳐요. 그럼 다시 위로 옆으로 번지고 퍼져요. 번지고 퍼집니다. 번지고 퍼지다가 얘가 싸늘한 기운을 만납니다. 싸늘한 기운을 만나면 작아집니다. 추위에 벌벌 떠는 거지. 그러다가 얼어버려요. 지금 제가 구사한 낱말들은 전부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에는 이런 자연의 흐름에 대한 어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감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음소를 배울 때 이 연결성을 아는 거, 느끼는,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한테 문자를 가르칠 때 2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이건 의식으로서 학습으로 해서 문자가 아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럼 감성적인 게 뭐냐? 몸으로 접근하고 노래로 접근하고 미술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미체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감각을 발달시키고 기초 감정을 깨우는 그 활동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 학습으로서의 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느낌으로 이 연결을 알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연결을 알도록 유도해 주면 아이들은 어떤 음이 어떤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관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 언어에 대한 어떤 의식의 이 바탕에 깔리는 정도가 기초 세팅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실제로 18세기, 19세기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은 전부 언어의 달인이더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외국어에도 유창하고 빨리 적응하고 그랬다는 거는 역사 기록에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언어 젬병인 나라가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제자 원리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단절되고
확장되지 못한 것도 현장에 있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큰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몸으로 느끼면서 익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해줄 일이다, 해줘야 할 일이다. 왜 언어가 이토록 중요한가 하면, 언어가 모든 의식의 출발점이라서 언어와 개념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가지고 의식 수준이 다 그거에 따라 영향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절대적으로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기본감을 높여주는 것, 이게 교육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거. 어렸을 때 신체 발달시키고 기초 감정 발달시키고 언어감을 잡아주는 거, 이것만큼 교육의 토대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시간도 좀 오버하고 해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